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메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엔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라며 탄핵에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내란 발생 약 열흘 뒤 노 씨가 변호사인 동생에게 전달한 자필 메모가 드러난 가운데 조금 전 특검은 노 씨를 재구속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뒤 손으로 직접 작성한 7장짜리 메모입니다. 1번부터 34번까지 번호를 붙여가며 쓴 메모에는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누가 내란인가라고 반문한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냐고 적었습니다.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이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2022년 지방선거도 선관위가 대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해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 전 사령관은 샘플 보안 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가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고 비번은 1234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발견된 노상원 씨 메모의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주장들과 똑 닮아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전해지듯이 마치 내란 이후 탄핵 전후의 국면에서도 다시 입장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노 씨의 관계에 대한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메모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들이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민생 예산과 탐사 예산, 원전 예산 등 국가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손발을 모두 잘라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적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맞아떨어집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론이 내란 주범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선동선전의 혈안이 되어 있고 강성 진보 진영은 이 여세로 조기 대선을 유도하며 선거로 이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담화에서 야당이라는 말을 16번이나 써가며 국정마비와 경제 침체 등이 야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내란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며 극우 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가 공정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정을 담보하기는 너무도 어렵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확인될 거라며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가둘 계획까지 세웠던 노상원 씨인데요. 이번 메모에서도 내란 당시 정보사가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을 때 논란 의원들이 많을 거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억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실에 난입한 계엄군.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한동안 선관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실 점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후 작성한 메모에서 정보사가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을 때 논란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왜 서버 교체 검토를 했느냐며 정보사가 들고 간 것도 아니고 탈취당한 흔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 적었습니다. 계엄 직후 선관위가 20억 원의 돈을 들여 서버 교체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선관위는 계엄군의 무단 점거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버 교체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가 서버를 교체해 부정선거 흔적을 없애려 한다는 음모론에 동의하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셈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전산실 직원 5명은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거라며 이들의 재산, 계좌, 근무 경력, 채용 관계,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확인될 거라며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계획까지 세웠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후에도 또다시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혜주 전 선관위원을 언급했습니다. 조혜주의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조사하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계엄군에 하달됐던 체포 명단과 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휴대폰에 기록한 14명 명단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엄 이후에도 선관위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주장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왜 전에 노상원 문건 수첩이라고 해서 비상계엄 목적이 반대 세력 수거해서 제거한 뒤에 장기 집권하려던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랑 필체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그때는 꼭 누가 적어주는 거 막 받아 쓴 것처럼 빨리 흘려 쓴 걸로 보이고 이번에는 좀 정서가 돼 있는데 이번 메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수가 된 겁니까? 네, 노상원 수첩을 확보했던 경찰 특수단이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친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건데요. 네. 손글씨로 쓰여진 이 메모는 동생의 휴대폰에 사진 형태로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동생은 지난해 12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충남 서천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메모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4일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엔 노 전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형이 체포되자 이 메모가 변론에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했고 원본 종이는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메모에는 온통 마치 윤 전 대통령과 짜맞춘 듯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내용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지어 자신이 판단 능력을 상실했음을 뭐 일부러 보여주려는 건지 왜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네, 노 전 사령관은 메모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자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죠. 비상계엄과 관련 있냐는 이 친동생의 질문에도 노 전 사령관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필 메모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고 또 내란 혐의가 짙어지자 비상계엄 관련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제공받은 건 맞다고 시인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도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과 생각들이 막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필 메모는 또 동생이 직접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것인 만큼 노 전 사령관 필적 감정에도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 1월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이었는데요.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조금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동안 노 전 사령관, 그러니까 노상원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가 시급해 보이네요. 자,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누구일지 다들 한 사람을 의심했는데요. 총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수사기관을 공간에 들이지 말고 완벽히 통제하라. 여러 증언과 물증을 확인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있죠.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던 지난 1월 13일 검은 전술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배낭을 맨 요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무장한 대테러팀 요원들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무장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인 1월 11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과 점심을 먹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을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차장 등은 경호처에 화기를 소지한 채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폭넓게 순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3중 저지선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니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먼저 공관촌 정문 뒤에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세웠습니다. 2차 저지선은 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중간 길목, 중형 크기의 버스와 55경비단 소속의 소형 전술 차량 한 대가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도 여러 대의 차량으로 구축된 3차 저지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렵게 저지선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멱살을 붙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포 저지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주문했고 관저 곳곳엔 철조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처 소속 대원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인간띠 훈련에 여러 차례 참여해야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경호처에 지시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방해 지시한 점 인정하십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숨기기 위해 사후에 관련 문서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데요.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장관 4명만 부른 상태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일부 장관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찾아맞아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2분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발언 요지가 담긴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 같은 과정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외신 기자들에게는 외교부 장관도 모르게 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배포됐는데 특검은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에게 연락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3차례 전화해 수사받고 있는 사령관들의 단말기를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하라며 다그쳤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주고받은 연락을 은폐하려 했지만 경호처 직원은 이 지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정권의 1인자와 2인자가 공범으로 적시된 배경엔 그동안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하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뿐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특검에서는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례 등을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나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이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강의구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성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항목은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로 촉발된 내란 사태 수사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다시 한번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실질 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교황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출신 최초의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으로 고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신임 레오 14세 교황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정의의 중립은 없다며 바티칸 현지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 유 추기경에게 이 대통령이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권과 평화에 관심도 많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도 참으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후년 레오 14세 교황이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일정을 두곤 대통령과 추기경 사이에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평소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큰 교황청이 남북관계 개선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에 관심도 많으신데.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교황 방한 전에라도 바티칸을 방문해달라며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모레에도 국민 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종교계 인사를 만나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 10여 명을 대통령실에 초대해 점심을 함께하며 각계의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본격적인 정상외교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개국에 파견될 전망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원로를 통해 중요 현안을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이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요청해와 특사를 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미국 측과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출국하게 되면 그 전에 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한 원로 인사로 대선 기간 중엔 이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조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만큼 중량감 있는 원로를 통해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풀어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갖다가 미리서 확정을 해가지고서 외교 정책도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다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나 정책에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기조가 또 한 번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사가 협상 담당자가 아닌 대화 채널 중 하나라면서도 특사단 파견을 통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태년 의원, 독일 특사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권칠승 김영배 의원, 호주 특사에는 김영호 의원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당사국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각국 특사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쇄신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불발됐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혁신위원 발표를 문제 삼으며 전격 사퇴한 건데요.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고질적인 내부 갈등만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번 주 출범을 예고했던 혁신위원회. 월요일 아침 당 지도부가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그런데 불과 20여 분 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하겠다며 돌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대위가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출당 등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 그것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져야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당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이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당내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비대위 모두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단한 건 친윤들이다. 당 대표도 모자라 혁신위원도 붙였다 뗐다 하는 최악의 간신들로 기록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혁신위원장직 수락 5일 만에 사퇴하고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한다며 혁신위에서마저 철수하지 말라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는 데다 대선에 패배한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혁신의 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 혁신은 또다시 차기 지도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전 국민 지급이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주장해 부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겐 25만 원 필요 없다고 나선 박 의원이 자신은 후원금을 모집한다며 계좌번호까지 공개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뒤부터 순차 지급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부산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박 의원의 또 다른 게시물이 논란입니다. 부산 시민들에겐 민생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박 의원이 하루 전 SNS에 자신의 후원금을 모금한다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한 겁니다. 이 게시물에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25만 원 지원금은 필요 없다고 하더니 후원금은 필요하냐?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하더니 본인 후원을 해달라는 거냐는 비난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민